그날까지도 그는 자신이 망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계산에 강했고 항상 신중한 선택만 해온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에게 무너질 이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가장 확신하던 순간에 조용히 균열을 냅니다. 그 역시 그 선택이 실패의 시작이 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뒤늦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오늘 이야기는 성공한 가장이 가장 자신 있었던 판단 하나로 모든 것을 잃게 된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따뜻한 응원의 손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동철입니다. 올해 54세로 금융권에서 본부장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금융권에 발을 들인 이후로 저는 줄곧 조직 내에서 인정받는 위치를 유지해 왔어요. 본부장이라는 직책은 하루아침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매 분기 성과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했고 팀원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인정받았습니다. 승진 과정에서 밀린 적이 없었고 임원 후보로도 여러 차례 거론되었어요. 주변 동기들이 하나둘 자리를 옮기거나 정체되어 있을 때 저는 꾸준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수도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신축 단지였고 생활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가 있었고 주말이면 가족과 외식을 하거나 근교로 여행을 다녔어요. 아이들 교육비도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었고 명절 때면 친척들에게 넉넉한 용돈을 챙겨줄 여유도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제 생활을 부러워하는 시선이 많았죠. 제가 맡았던 업무는 금융 구조와 자금 흐름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기업 대출 심사부터 리스크 관리까지 숫자와 구조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시장을 읽는 눈과 위험을 계산하는 능력에 자신이 있었어요. 동료들이 감정적으로 판단할 때 저는 항상 데이터와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그게 제 강점이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믿었죠. 투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주식이나 펀드에 손 떼는 사람들을 보면서 감정에 휘둘린다고 생각했어요. 시장이 오르면 뛰어들고 떨어지면 패닉에 빠지는 모습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제 판단은 경험과 전문성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역시 금융권 사람은 다르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저는 안정된 위치에 있었어요. 조직 내 입지는 탄탄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불안한 시기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자신감이 정점에 달한 때였죠.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과 자산 그리고 판단력이 앞으로도 저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자신감이 곧 가장 큰 함정이 될 거라는 사실을요. 제가 다르다고 믿었던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실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신호는 회사 밖에서 먼저 들려왔습니다. 동호회 모임에서, 동창회 자리에서, 골프장에서 만난 지인들 사이로 상가 투자 이야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야기는 늘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야기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 작년에 상가 하나 샀는데 벌써 2억 올랐어. 요즘은 아파트보다 상가지. 월세 받으면 대출 이자는 저절로 나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반복되면서 저도 모르게 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 대학 동기 한 명이 최근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정보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기 이름은 박철수였어요. 대학 때부터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던 친구였고, 졸업 후에는 부동산 개발 쪽으로 진로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철수는 자신이 관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동철아, 지금 경기 남부에 신도시 하나가 조성되고 있거든. 내가 그쪽 상가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철수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해당 신도시는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대규모 택지 개발 지역이었고, 입주 예정 세대만 2만 가구가 넘는다고 했어요. 핵심은 그 지역 중심 상권에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들어온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 바로 옆에 상가 건물이 올라가는데 1층 상가는 진짜 귀한 자리야. 유동 인구가 어마어마할 거거든. 저는 철수의 말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제 전문 분야의 관점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유동인구, 상권 형성, 임대 수익률. 철수가 제시한 조건들은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철수는 단순히 투자자가 아니라 그 프로젝트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이었어요.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신뢰도가 달랐습니다. 지금 분양받으면 건물 완공될 때쯤엔 최소 30%는 오를 거야. 복합 쇼핑몰 확정되면 그 이상도 가능하고, 철수는 자신도 이미 그 프로젝트에 개인 자금을 투입했다고 했어요. 자기 돈을 걸었다는 사실이 그의 확신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저는 직접 그 신도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아직 공사 중인 곳이 많았지만 도로 기반 시설은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었어요. 철수가 말한 상가 건물 부지도 확인했습니다. 위치는 확실히 좋아 보였어요. 신도시 중심부였고 주변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빼곡하게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본 뒤 저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신도시 개발 계획서, 상권 분석 보고서, 인근 지역 상가 시세. 제가 회사에서 기업 분석할 때처럼 꼼꼼하게 검토했어요. 그리고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기회다. 철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철수야, 나 그 프로젝트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 관련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근데 동철아, 관심 있으면 빨리 결정해야 돼. 1층 상가는 진짜 금방 나간다니까. 저는 철수가 보내준 자료들을 밤새 검토했습니다. 분양가, 예상 임대 수익률, 상권 형성 시나리오. 모든 숫자들이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특히 복합 쇼핑몰 입점이 확정되면 그 주변 상가 가치는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아내에게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괜찮은 투자처가 하나 있어.
철수가 관여하는 프로젝트인데 조건이 꽤 좋아. 아내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 투자는 위험하지 않아요? 공실 나면 어떡하고? 내가 다 계산해 봤어. 위치가 좋으니까 공실 걱정은 없고 임대 수익만으로도 대출 이자는 충분히 감당돼. 게다가 복합 쇼핑몰까지 들어오면 가치 상승은 확실해. 제 확신에 찬 설명에 아내도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제가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전문가로서 충분히 검증했다고 믿었어요. 철수의 이야기는 이제 제 판단의 근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정밀한 계산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보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알아봤고 추가로 신용대출까지 검토했습니다. 회사에서 쌓아온 신용 등급 덕분에 금리 조건도 나쁘지 않았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투입하기로 한 금액은 총액 기준으로 상당했습니다. 기존 보유 자산의 가치와 대출을 결합한 구조였죠.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는 건 위험을 감수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지만 저는 그걸 기회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금융권에서 일하면서 레버리지의 양면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충분히 검증된 정보와 확실한 입지 조건, 그리고 복합 쇼핑몰이라는 명확한 가치 상승 요인이 있었으니까요. 철수에게 최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철수야, 나 1층 상가로 계약 진행할게. 오, 잘 생각했어. 동철이 너라면 당연히 판단 제대로 했을 거라고 믿었어. 내가 분양 담당자한테 연결해 줄게. 며칠 뒤 분양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담당자는 현장 모형과 상세 도면을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이 건물은 지상 5층 규모로 올라가고요. 1층은 전면 유리로 시야 확보가 잘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위치가 바로 복합 쇼핑몰 정문 방향이에요. 복합 쇼핑몰 입점은 확정된 거죠? 네, 이미 MOU 체결되었고 착공 일정도 잡혀 있습니다. 건물 완공 시기랑 거의 맞춰서 오픈할 예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더 강해졌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입금했어요. 이후 중도금은 건축 진행 단계에 맞춰 납부하기로 했고 잔금은 건물 완공 후 소유권 이전 시점에 치르는 구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계약했어. 1층 상가, 위치 정말 좋더라. 그래도 금액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걱정 마. 건물 올라가는 동안 분양가도 계속 오를 거고 완공되면 바로 임대 들어갈 수 있어. 계산상으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해.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예상은 적중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축이 진행되면서 같은 건물의 다른 층 분양가가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계약한 1층 상가 가격도 당연히 올라갔죠. 분양 사무실에서는 후순위 계약자들이 늘어났고 2층과 3층은 금방 완판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철수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동철아, 내가 계약한 그 자리, 지금 문의 엄청 많이 들어온대. 잘한 거야. 그래? 다행이네. 복합 쇼핑몰 착공 시작했다는 소식 들었지? 이제 본격적으로 상권 형성될 거야.
복합 쇼핑몰 착공 소식은 저에게 더 큰 확신을 안겨줬습니다.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주말에 다시 현장을 찾아가 봤어요. 상가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복합 쇼핑몰 부지 정지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모든 게 예정대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몇 달 뒤에는 임대 문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이 완공되기도 전인데 입점 희망 업체들이 미리 자리를 알아보는 거였죠. 1층 상가 임대료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아직 완공 전이라 정확한 임대료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주변 시세 감안하면 충분히 좋은 조건 나올 겁니다. 이런 문의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이 투자가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리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임대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 될 거라고 판단했어요.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좋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도 은근히 자랑했어요. 요즘 신도시 쪽 상가 하나 진행 중인데 괜찮은 것 같아. 본부장님도 투자하시네요? 역시 금융권 사람은 뭔가 다르긴 다르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습니다. 저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움직였고 그 결과가 지금 증명되고 있다고 믿었어요. 건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산도 함께 쌓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투자를 단기 매도 대상으로 보지 않았어요. 건물 완공 후 임대를 놓고 복합 쇼핑몰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상가 가치는 더 오를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까지 보유하면서 월세 수익을 받고 나중에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면 되는 거였죠. 제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건물 골조가 완성되고 외벽 작업이 시작될 무렵 상가 시세는 제가 처음 계약했을 때보다 훨씬 높아져 있었습니다. 분양 사무실 측에서 보내온 자료에 따르면 같은 건물 내 유사한 면적의 상가들이 이미 상당한 프리미엄을 받고 거래되고 있었어요. 제 1층 상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매수 의향을 밝히는 사람들도 나타났죠. 어느 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그쪽 상가 매도 의향 있으십니까? 지금 괜찮은 조건으로 매수하겠다는 분이 계신데요. 얼마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충분히 수익 남기실 수 있는 가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들었을 때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상당한 차익이 발생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투자 원금 대비 수익률로만 따지면 나쁘지 않은 결과였어요. 하지만 저는 곧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매도 계획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검토해 보시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 정리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 계획은 장기 보유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제안은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주변에서도 비슷한 조언이 들려왔습니다. 회사 후배 하나가 넌지시 물었죠. 본부장님, 상가 투자하신 거 잘 되고 계시죠? 요즘 신도시 쪽 분위기 좋던데 적당히 수익 확정하시는 것도 방법 아닐까요? 아직 건물도 다 안 올라갔는데 뭘 팔아. 복합 쇼핑몰 들어오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제 머릿속에서는 이미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파는 건 너무 아까웠어요. 복합 쇼핑몰이 오픈하고 상권이 완전히 형성되면
상가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게 분명했습니다. 철수도 같은 말을 했어요. 동철아, 지금 파는 건 손해야. 쇼핑몰 오픈하고 1년만 지나봐. 그때 가격은 지금이랑 차원이 다를 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보유하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 유동인구 형성되면 임대 수요도 폭발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시세도 따라오지. 철수의 말은 제가 이미 계산하고 있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하루 유동인구가 수만 명 단위가 될 거예요. 그 인파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는 1층 상가라면 임대료는 당연히 높게 책정할 수 있었죠. 월세 수익만으로도 대출 이자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엑셀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봤어요. 예상 임대료, 관리비, 대출 이자, 세금. 모든 변수를 넣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어떤 시나리오로 계산해도 결과는 긍정적이었어요. 특히 복합 쇼핑몰 오픈 후 2년 차부터는 상가 가치가 지금의 배 가까이 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내에게도 그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여보, 지금 팔자는 사람들 있는데 나는 안 팔 거야. 왜요? 수익 났으면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야. 지금은 시작 단계일 뿐이야. 복합 쇼핑몰 들어오고 나면 최소한 이 정도는 더 오를 거야. 제가 예상 수치를 보여주자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 판단에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그 무렵 건물 외관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설치되고 간판을 달 수 있는 구조물도 갖춰졌어요. 1층 상가 내부는 아직 마감 공사 중이었지만 전체적인 틀은 나온 상태였죠. 주말마다 현장을 찾아가 건물을 바라보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자산이 실체를 갖춰가는 모습을 보는 건 묘한 만족감을 줬어요. 임대 문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에서도 연락이 왔고 음식점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1층은 접근성이 좋으니까 확실히 메리트가 있네요. 네. 복합 쇼핑몰이랑 연결되는 동선이라 유동인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눌 때마다 저는 제 선택이 정말 잘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임대 수요가 이렇게 많다는 건 그만큼 이 상가의 가치가 높다는 증거였으니까요.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본부장님, 요즘 표정이 좋으신데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아, 투자한 상가가 잘 되고 있어서 그런가 보네. 역시 본부장님은 뭐가 달라. 저희는 그런 정보도 없고 판단력도 없어서. 아니야, 정보는 누구나 접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속으로 제 판단력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금융권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동철아, 시간 있으면 나 좀 만나자. 무슨 일인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며칠 뒤 철수를 만났습니다. 약속 장소는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어요. 철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고 커피를 앞에 놓고도 한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동철아, 미안한데. 왜, 무슨 일인데? 복합 쇼핑몰 말이야. 그게 입점이 무산됐어.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습니다. 뭐? 무산됐다고? 개발 주체가 바뀌면서 사업 계획 전체가 재검토에 들어갔거든. 그 과정에서 복합 쇼핑몰 부지 용도가 변경됐어. 그럼 MOU는 착공까지 시작했잖아. 그게 정식 계약 전 단계였어. 사업성 문제로 투자자들이 빠지면서 결국 백지화됐어. 철수의 설명을 들으면서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합 쇼핑몰은 제 투자 판단의 가장 핵심 근거였어요. 그게 무너진다는 건 제가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가 틀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럼 그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건데?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일반 상업시설이나 업무시설로 전환될 것 같아. 상권 형성은? 글쎄, 복합 쇼핑몰만큼의 유동 인구는 기대하기 힘들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도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동철아,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내 돈도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였고, 나도 확신했었거든.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일단 손절하려고. 더 버티면 손해가 커질 것 같아서. 철수와 헤어진 뒤 저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복합 쇼핑몰 부지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활기차게 움직이던 장비들은 보이지 않았고 출입구에는 공사 중지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거의 완공 단계였지만 주변 분위기는 제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동 인구는 없었고 예정되어 있던 다른 상업 시설들도 입점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이 상가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죠? 중개업소 사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복합 쇼핑몰 무산 소식 이후로 문의 자체가 끊겼습니다. 매물로 나온 것도 몇 개 있는데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지금 팔려면? 현 시점에서는 아마 매수 의향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귀가해서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보, 복합 쇼핑몰이 무산됐대요. 네? 그럼 어떡하죠? 일단 임대는 놓아야 할 것 같아. 월세라도 받아야 대출 이자는 감당하니까. 하지만 임대 시장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문의하던 업체들은 연락이 끊겼고 새로운 문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합 쇼핑몰 무산 소식은 이미 업계에 퍼진 상태였고 그 지역 상권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식어버린 겁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은 완공되었지만 공실이 늘어났어요. 같은 건물의 다른 상가 소유주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임대료를 낮춰도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웠고 간신히 계약을 했다가도 몇 달 못 가 나가는 경우가 반복되었죠. 더 큰 문제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만 해도 상당했는데 임대 수익이 없으니 제 급여에서 충당해야 했어요. 처음 몇 달은 감당할 만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고 조만간 임차인을 구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신도시 입주가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유동 인구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주변 상권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상가 공실률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객님, 대출 이자 연체가 발생했는데요. 네, 제가 자동이체 신청해 놨는데요. 계좌 잔액이 부족해서 이체가 안 됐습니다. 그제야 확인해 보니 제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었어요.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생활비, 아이들 교육비까지 합치니까 급여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급하게 이자를 입금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임대 수익이 없는 한 이 출혈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수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철수야, 너 정리했다며? 얼마에 넘겼어? 많이 손해봤어.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그 정도야? 지금은 그것도 힘들걸. 매수자 자체가 없으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상했던 상황과 지금은 완전히 달랐어요. 복합 쇼핑몰이라는 전제가 무너지면서 모든 계산이 틀어졌고 이 상가는 이제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임원진 회의가 잦아졌고 조직 개편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처음 느낀 건 팀장 회의에서였습니다. 인사 담당 임원이 조직 효율화라는 단어를 꺼냈을 때 회의실 안은 순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어요. 시장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제가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본부장 직책에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 설마 저까지 영향을 받겠냐는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인사팀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본부장님, 희망퇴직 2차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셨습니다. 제가요? 무슨 근거로요? 조직 개편 과정에서 본부 통폐합이 결정되었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신입사원 때부터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에서 희망퇴직 대상자에 들어갔어요. 아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떡하죠? 지금 상가 때문에 매달 이자 나가는데 희망퇴직금을 받기는 했지만 그건 일회성 수입이었어요. 중요한 건 매달 들어오던 급여가 끊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대출 이자만 해도 상당한데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니까 퇴직금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상가는 여전히 임대가 안 됐어요. 임대료를 낮춰서 겨우 한 업체와 계약했지만 석 달 만에 폐업하고 나갔습니다. 사장님, 여기는 유동 인구가 없어요. 하루 매출이 임대료도 안 나와요. 급하게 상가를 매도하려고 했지만 매수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녔지만 반응은 비슷했어요. 이 지역은 지금 완전히 죽었습니다. 복합 쇼핑몰 무산 이후로 거래 자체가 없어요. 가격을 더 낮추면요?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어요. 매달 대출 이자는 어김없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으로 메웠지만 그것도 금방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까지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삭막해졌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까지 날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 이거예요? 매일 집에만 있으면서 구직 활동은 난항이었어요. 이력서를 넣어도 답이 없었고 면접까지 가는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경력은 훌륭하신데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연봉이 본부장급 연봉은커녕 팀장급 자리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50대 중반이라는 나이는 어디서든 부담스러워 했어요. 몇 달이 지나자 대출 이자 연체가 반복되었고 은행에서는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연체가 계속되면 담보자산 처분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미 유예 기간을 몇 차례 드렸습니다.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기만 해도 한숨을 쉬었고 저녁 식사 시간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내가 그때 말렸잖아요. 괜찮다고, 당신이 전문가라고 했잖아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부모님께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셨던 분들인데 제가 거꾸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아버지는 말없이 통장을 정리해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 돈으로 몇 달은 버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더 이상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담보 부동산 경매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가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상가 대출과 연결된 주거용 아파트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였어요. 상가 경매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법원 공고가 나가고 입찰일이 정해졌어요. 저는 경매를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지인들에게 사정했죠. 죄송하지만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나도 빠듯하거든. 모두가 비슷한 대답이었어요. 결국 첫 번째 입찰에서 유찰됐고 두 번째 입찰에서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제가 투자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쳤어요. 대출금을 갚고 나니 손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부족한 금액은 제 빚으로 남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였어요. 상가 담보대출과 연결되어 있던 주거용 아파트도 압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은행에서는 냉정했어요. 아파트도 매각하셔서 대출금을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제 가족이 사는 집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매각이 최선입니다. 아내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집까지 잃는다고요?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일단 전세로 옮기면. 전세? 전세금은 또 어디서 구하고요? 당신은 대체 뭘 생각한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을 섞지 않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힘들어했어요.
며칠 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친정에 좀 가 있을게요. 그래요. 애들도 데리고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애들만 힘들어요. 더 이상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지쳐 있었고 아내도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으니까요. 짐을 싸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다시 와? 큰아이가 물었을 때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 손을 꼭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이들 장난감이 거실에 흩어져 있었고 아내가 쓰던 머그잔이 싱크대에 놓여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인데 이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께도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사셨던 분들인데 제가 거꾸로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라 얼마나 필요한데 당장 대출 이자라도 메워야 해서. 아버지는 말없이 통장을 정리해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평생 모아오신 노후 자금이었을 겁니다. 송금 문자를 받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54세 어른이 부모님께 손 벌리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 돈으로 몇 달은 버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도 매각했습니다. 다행히 시세대로 팔렸지만 대출금을 갚고 나니 남은 돈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본부장 시절 신축 아파트에서 살던 제가 이제는 낡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된 겁니다. 짐을 풀면서 문득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2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머리는 백발이 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아내에게 몇 번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제 전화를 피했어요. 가끔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구나. 조금만 기다려줘. 읽음 표시만 뜰 뿐 답은 없었습니다. 명절에 부모님 댁을 찾아갔을 때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형제들은 저를 보면서 고개를 돌렸고 부모님은 말씀을 아끼셨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됐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뭐가 달라지냐. 어머니는 아예 제 얼굴을 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식사 자리도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제 실패가 저 개인의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가족 전체에 상처를 남겼다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2년 전만 해도 저는 본부장이었고 안정된 가정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가족과도 떨어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신세가 됐어요. 아내가 떠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문자가 왔습니다.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해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더 힘든 이야기가 남아 있다는 걸. 별거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본부장에서 편의점 알바까지 누가 봐도 추락한 인생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합니다. 어서 오세요. 새벽 2시 술 취한 손님이 라면을 끓여 먹고 갑니다. 택배 기사님이 따뜻한 커피를 사 가시고
아르바이트 끝나는 대학생이 삼각김밥을 집어 드세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저는 조금씩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낮에는 구직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작은 회사 격리 자리에 면접을 봤어요. 경력이 과분하신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지만 예전처럼 조급하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한 걸음씩 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되짚어보면 답은 명확했어요. 저는 제 전문성을 과신했습니다. 20년 넘게 금융권에서 일했다는 경력이, 숫자를 다뤄봤다는 경험이 저를 특별하게 만든다고 착각했어요. 나는 다르다는 생각, 그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했던 판단은 전문성이 아니라 욕심이었어요. 복합 쇼핑몰이라는 정보에 현혹되어 제대로 된 리스크 분석도 없이 레버리지를 끌었었죠. 회사에서 남의 돈 다룰 때는 그렇게 신중하던 제가 정작 제 돈에 대해서는 도박을 한 겁니다. 레버리지는 실력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위험을 증폭시키는 도구였어요. 시장이 좋을 때는 수익이 크게 나지만 한번 틀어지면 모든 걸 잃습니다. 저는 그 간단한 원리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제 경우는 다를 거라고 믿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처럼 힘든 사람들이에요. 건설 현장 일용직 아저씨, 대리운전 기사님, 배달 라이더? 모두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좀 나아지셨네요? 그래요? 제가요? 처음엔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좀 편해 보여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봤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아내와는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매달 통장에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어요. 편의점 급여와 틈틈이 하는 일용직 일로 번 돈을 모아서 언젠가 아이들 학비라도 보태줄 수 있도록요. 부모님께는 매주 안부 전화를 드립니다. 처음엔 받지 않으셨지만 요즘은 받으세요. 아버지, 저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건강 챙겨라. 짧은 대화지만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겠죠. 얼마 전에는 철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동철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버티고 있지 뭐. 미안하다. 내가 잘못된 정보를. 아니야, 철수 잘못 아니야. 결정은 내가 한 거니까. 철수도 많이 잃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대요. 우리는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편의점 근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새벽길, 저는 가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보이는 날도 있고 구름이 가득한 날도 있어요. 인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듯 이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가 특별하지 않다는 걸. 금융권에서 일했다고, 숫자를 잘 다룬다고, 그게 저를 투자의 귀재로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걸. 오히려 그런 자신감이 제 눈을 가렸고
냉정한 판단을 방해했어요.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입니다. 잘 쓰면 자산을 불릴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 쓸 수 있다고 착각하죠. 저처럼요. 만약 누군가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투자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잃어도 일상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만 하라고.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정보라도 본인이 검증할 수 없다면 함부로 믿지 말라고.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조금만 더 믿어보자는 생각,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는 판단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가장 큰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